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지금 풀고 있고요. 오늘의 기출 주제는 11번 고대의 문화유산 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고대의 문화유산은 이미지를 좀 같이 보면서 자주 들여다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유물이나 유적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명의 이름과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게 있어서 지명과, 그러니까 지역과 지명하고 시대하고 이 유물의 이름, 이런 것을 다 일치를 시켜야 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들여다보고 익숙하게 보는 게 중요한데 이 파트는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이 다행히도 좀 정해져 있고 패턴화되어 있어요. 뭐 이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지만 나오는 것들, 빈출되는 주제들이 있고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나오고 있는데 뭐 석탑 같은 거 너무 막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개수가 얼마 안 됩니다. 개수가 별로 없어서 이 시대성을 대표하거나 가장 오래됐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핵심 키워드로 나와 있는 게 빈출되는 유적, 유물이라는 거겠죠.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자주 나오고 경주의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석가탑이죠. 석가탑을 원래 정식 명칭이 경주 불국사의 3층 석탑인데 우리가 그냥 석가탑이라고 짧게 줄여가지고 부르고 있죠.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은 이 불국사 3층 석탑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주제가 되겠고 요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요거 조그마한 손바닥 정도 크기 되는 불상입니다. 이 고구려 것인데 이게 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중요하게 빈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불병좌상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 이제 발해 유물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 교재에도 그렇고 요 요약된 정리집들을 보면 한 번에 모아서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나오는 것들이 자주 있어요. 나오는 사진들이 거의 똑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한번 살펴보시면서 눈에 익혀두는 거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고대의 탑이 나오는데 여기 옆부분에 불국사 3층 석탑도 있죠. 석가탑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로 한번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라의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 있죠? 경주에 가면 불국사에 가시면 불국사의 경내에 들어가면 대웅전 바로 앞쪽에 유명한 국보탑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갈하게 만들어진 이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이 되는데 신라 때 만들어진 불국사 3층 석탑이고 약칭 석가탑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이한 점은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요거를 들어서 해체를 해서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요 안에서 뭔가가 나와요. 경전이 하나 나오는데 이름이 다소 길죠.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라고 하는 목판 인쇄물이 나온 것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요게 유명한 이유는 이 목판 인쇄물이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어서 좀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옆부분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된 거는 1966년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방치했었던 불국사를 정비하면서 그 안쪽에 있는 탑들도 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이 우연히 됐었죠. 자, 요거 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옆에 있는 탑들을 좀 보겠습니다. 탑의 생김새 그리고 특징, 뭐 가장 오래된 거, 그리고 유일하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 보면 되는데 특징이 육안으로도 구별되는 것들이 다행히도 여러 개가 있어요. 우선 빈출 주제에 되는 거 보겠습니다. 별표가 3개나 달려있는 것을 보니 자주 나오는 문제겠군요. 익산의 미륵사지라는 곳이 있죠. 절이 남아있지 않고 절터만 남아있다 그래서 미륵사가 아니라 미륵사지라고 나오는데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 백제탑 자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익산 지역은 2015년에 새롭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 그 등재가 됐었던 게 미륵사지가 잘 남아있어서 그 터의 흔적과 이 탑의 덕분도 많이 봤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유적과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백제 겁니다. 백제 거는 이거 아니면은 옆에 있는 거 요거 딱 2개 정도 이제 남아 있어서 요거 2개만 보시면 되고요. 이 미륵사진 특이하게 모양을 좀 보기가 쉬운 게 절반 정도가 위에가 무너져 있어요. 원래는 이거를
일제강점기 때 시멘트로 보수를 했었는데 그걸 우리가 다시 걷어내요. 걷어내고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을 하려고 했지만 완전히 우리가 원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건드렸다가 원래 모습에서 너무 멀어지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보수를 하지 않고 지금 그냥 무너진 모습 그대로 남겨놓은 독특한 형태의 탑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언제 세웠는지가 밝혀진 우리나라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탑을 언제 세웠는지 어떻게 할까요? 뭔가가 써있는 자료가 발견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런 게 발견이 됩니다. 아래쪽에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석탑을 복원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제, 금으로 만든 사리봉안기라고 하는 항아리하고 단지가 나왔고 사리장엄구라고 하는 물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리봉안기에 말 그대로 기록이 좀 써 있는 거예요. 미륵사를 만들게 된 배경과 건립의 연대 같은 것들이 정확히 기록된 어떤 물건이 탑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연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알 수 있는 뭔가가 발견됐다는 거 되게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유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양식이 목탑 양식이에요. 원래 우리가 예전에 나무로 만든 탑도 많았어요. 근데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략기를 겪으면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됐는데 원래 우리가 목탑을 만들 때 세웠던 모양, 양식을 흉내를 내서 만들었다. 그리고 백제에서 제일 오래된 석탑이다. 이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과 백제 거다. 그리고 익산의 미륵사지의 석탑이다.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 그 옆에서 익산에서 조금 올라오면 충청도의 부여 지역에 정림사지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사찰은 남아있지 않고 이 터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석탑만 또 있어서 원래의 규모를 추정은 하지만 뭐가 건물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고 백제 거고요. 대표 석탑이라고 나와 있고 사실 이 탑의 별명은 따로 있는데 그 당나라의 장수 중에 소정박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백제에 와가지고 세운 어떤 전공 같은 거 이 당나라 장소라고 하면 나당연합군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의 백제를 평정할 때 본인의 공이 있다라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공적을 또 새겨놓고 갔어요. 약간 나 왔다감 같은 것처럼 여기다 새겨놓은 게 있어서 평제탑이라고 해요.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뜻이죠. 이런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백제에서 이 석탑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주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주는 시기가 좀 긴 만큼 그리고 보존이 좀 잘 돼 있죠. 경주 지역에 경주에 있는 것들은 형태가 남아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 분황사하고 있고 분황사하고 황룡사가 거의 붙어 있는데 경주 지역에 원래는 분황사라는 사찰 안쪽에 있는 모전석탑 이거 이미지하고 일치 좀 시켜주시고 이렇게 이미지만 봤을 때 이거를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마치 벽돌을 쌓아서 만든 탑처럼 보여요. 근데 벽돌은 굽는 거잖아요. 벽돌을 구워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벽돌처럼 생겼지만 벽돌이 아니라 돌을 벽돌처럼 깎은 거예요. 모방을 해서. 흙을 구워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흉내냈다 그래서 모전, 전탑을 모방했다고 해서 모전석탑이라고 불리는 탑입니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은 석탑이다. 그래서 전돌을 모방했다라 그래서 모전이라 그래요. 통일 이전에 신라시대에 만든 것으로 나오고요. 요거 선덕여왕 때 만든 겁니다. 선덕여왕. 혹시 헷갈리시면은 선덕여왕이라고 여러분들이 잠깐 조금 써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선덕여왕 3년에 만든 거니까 상당히 초창기에 만든 거고요. 선덕여왕은 최초의 여왕이기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통치력을 자주 의심을 받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약간 종교나 사상의 힘을 빌려서 이 여성으로서의 통치력을 사람들에게 좀 어필하려는 걸 많이 했거든요. 문화 정책을 많이 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첨성대 이것도 선덕여왕이 만든 거기도 하고 황룡사에 있었다는 9층 목탑도 이 선덕여왕이 세운 거죠. 황룡사랑 거의 붙어 있어요. 경주 내려가시면 황룡사 있었던 황룡사지 바로 옆에 도보로 바로 붙어 있는 거리에 분황사가 있습니다. 이 분황사는 황제의 향기 나는 황제의 사찰 뭐 이런 식으로도 풀이가 되는데 여기서 분황을 가리키는 대상 자체가 선덕여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분황사 자체가 되게 연대가 오래되고 유서 깊은 사찰이에요. 여기서 원효대사가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책을 집필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원효대사가 돌아가셨을 때 원효대사 모양을 본딴 소상을 그 아들인 설총이 분황사에다가 많이 모셔놨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라시대 석탑 중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찰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사찰이기 때문이에요. 자, 옆에 가문사지 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주에 가문사지가 있어요. 가문사지, 어디 은혜에 감사하는, 이 문무대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아들인 신문왕이 완성을 시켰던 사찰이 바로 가문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찰이 남아있지 않고 절터만 남아있는데 그 절터에 탑 2개가 나란히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3층 석탑이 들어가 있고요.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통일신라입니다. 문무대왕은 삼국을 통일한 사람이고 그 아들이 신문왕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연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 신부로 구성된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탑 신부는 탑의 몸체를 얘기해요. 보통 1층, 2층, 3층 세는 거는 뭐냐면 여기 날개 있죠? 지붕 날개. 여기서부터 탑 신부인 거죠. 하나, 둘, 셋. 그래서 3층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탑 신부 밑에 있는 부분은 기단부라고 해서 받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을 셀 때에는 지붕의 개수를 센다. 이렇게 세시면 이제 편하게 세실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도 내려가서 다른 경주 탑들을 좀 볼 텐데, 여기 별표가 또 3개가 붙어 있는, 우리가 옆에서 잠깐 살펴봤었던 불국사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네, 석가탑이죠. 석가탑의 모습은 모르시는 분은 사실 뭐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2개를 비교를 좀 해서 볼게요. 요 2개 모양은 2개가 나란히 쌍둥이처럼 있으니까, 근데 이란성 쌍둥이죠.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생겨서 이 석가탑은 굉장히 정형화된 모습으로 정갈한 느낌을 준다면, 옆에 다보탑은 되게 화려한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어떤 좀 조각이 좀 화려하게 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경주 옛날에 갔었었는데, 거기 경주 내부에서 해설을 하시는 선생님이 이 탑을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너무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자, 이 석가탑은 화장을 하지 않은 모습이고 쌩얼이고, 요 다보탑은 풀 메이크업 상태다라고 비교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어떤 분위기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다르게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다보탑은 또 유명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10원짜리, 사실 지금은 안 써가지고 사라졌지만 뭐 5원짜리도 있긴 했었죠. 10원짜리 동전에 요 다보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보탑, 지금 구리동전으로 약간 주황빛 또는 10원짜리 동전이 있죠. 거기에도 이 다보탑이 묘사가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계속 보겠습니다. 이 모양 2개 비교해서 구별해 주시고요. 2층의 기단 위에 기단이 2개입니다. 하나, 둘, 기단부에 3층에 탑신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석가탑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형상화한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66년에 이 탑을 해체해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출토가 됐다. 발견이 됐어요. 이 경전이 뭐냐면, 약간 여기에 무슨 진언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질병을 없애주고 이제 죄를 씻어준다는, 없애준다는 그런 이제 진언서예요. 요거를 막 열심히 외우면은 죄가 씻겨지고 질병이 치유가 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담아서 이 탑을 조성하고 그 안에다가 요거를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요게 유명한 이유는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쇄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어서 그래요. 밑에 잠깐 살짝 보겠습니다. 기출자료 42번에 나온 건데, 대다라니경 요렇게 생겼고요. 요런 식으로 생겼고, 뭐 이 모양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게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다 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는데,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는 뜻입니다. 옛꽃자가 지금 써 있는 거고요. 무구정광이라는 명칭에서도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한자 중에서 특정 시기에 만들어진 글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무주제자라는 게 있는데, 무측천이라는 분이 있어요. 측천무후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당나라에 여자 황제가 있었죠. 측천무후라고 하는 그 측천무후 시대에 만들어져서 사용됐었던 글자가 8글자가 이 경전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이 찍혀진 연대는 적어도 측천무후 시기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연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요게 요렇게 인정받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발견됐었던 어떤 경전이 가장 오래됐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요게 발견되고 여기에 무측천 시기의 글자가 있는 게 밝혀지고 나서는 얘가 더 오래됐다. 한 20년 정도 시기가 앞선데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인쇄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역사를 나름 바꾼 유물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우리랑 중국이랑 약간의 다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가 인쇄된 게 닭종이인데 요거가 중국에서 인쇄가 된 거를 신라가 수입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중국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아니다, 이 닭종이의 재질은 여기 신라에서도 충분히 제작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굳이 불편하게 그런 루트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측천무후 시기에 만들어진 글자는 그 당나라 글자가 그 당나라 내부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신라나 백제에서도 쓰였던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서 제작돼 가지고 여기에 봉안된 게 맞다라고 우리나라 연구자들하고 이 중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어디서 제작이 돼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는 제작된 국가에 따라서 이게 그러면 정확히 어느 나라의 유물인 거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라가 만들었다면 당나라 글자를 썼어도 이건 우리나라 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중요하게 많이 취급되는 유물이에요. 석가탑 내부에서 발견됐다 한번 보시고, 다보탑은 다소 복잡하게 생겼어요. 똑같이 통일신라 거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 석가열애가 아니고 다보열애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부처님을 좀 형상화한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장식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사자상이 있어요. 돌사자상이 있는데 지금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원래는 동서남북을 땡그르르 돌면서 전부 다 사자상들이 안치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가져간 거겠죠?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사자상이 나오는 게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통일신라 건데 구례, 봄만 되면은 구례에 가면 화엄사라는 절이 되게 유명해요.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기 구례로 내려가면 구례 화엄사가 그 홍매가 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경남 쪽으로 내려가셔서 구례 화엄사에 가면 봄마다 엄청 진하게 핀다는 이 화엄사의 홍매가 되게 유명합니다. 그 홍매만 보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봄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례 화엄사에 가면은 사사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3층 석탑인데 사자가 4마리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모양의 석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탑은 통일신라 때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위층 기단에 암수 4마리의 사자를 기둥 삼아서 세워놓은 독특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통일시대 시대 거 하나 더 볼게요. 안동으로 또 내려가면 지금 보면은 경남 지역 자체가, 안동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 자체가 신라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경주에서 멀지 않은 곳들에 있죠. 그래서 이쪽에 신라와 통일신라 시대 유적들이 다수 분포를 하고 있어요. 자, 안동의 법흥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던 자리에 여전히 지금 사찰이 없고 이 터만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도 지라고 나오고 있죠. 실제 사찰이 남아있는 거는 화엄사입니다. 여긴 아직 절이 있어요. 안동의 법흥사지에 7층 전탑이 있어요. 이거는 전탑은 뭐죠? 이거 벽돌 전자입니다. 흙을 구워서 만든, 돌을 깎은 게 아니라 흙을 구워서 제작한 벽돌로 쌓아 올린 전탑입니다. 이건 특이하게도 석탑이 아니고 벽돌로 만든 전탑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벽돌로 만든 탑이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탑 중에서, 우리나라 전탑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겁니다. 형태도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죠. 가장 크고 오래된 전탑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7층 정도 되니까 실제로 가서 보면 되게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규모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탑들은 자기만의 고유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가, 이 모양새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대 불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빈출되는 불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처의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을 우리가 불상이라고 하죠. 불상의 특징 한번 볼게요.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라고 나오는데 연가 7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금동으로 만든 열의 부처가 있는
열의 부처가 서 있는 모양새의 불상이다. 재질이 나옵니다. 재질. 이거는 구리로 만든 다음에 도금을 했으니까 금동이에요. 만약에 순금으로 만들었으면 금제라고 나왔겠죠. 이게 청동이라면 청동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광배라고 하는 뒤쪽에 접시처럼 붙어 있는 것 뒤에 뒷면에 글자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가 7년이라는 연도가, 연호가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연가 7년이 적혀 있다, 명문화되어 있다. 열의 입상, 요 서 있는 부처가 열의 부처고요. 입상은 서 있으니까 앉아 있다면 좌상이 됐겠죠. 그래서 유물의 이름은 이렇게 재질과 이 독특한 특징 그리고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어요. 불상의 이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이고요. 이거 실제 크기 손바닥만 해요. 16cm? 조금 넘어요. 요만하고요. 여기 위에 광배가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로 지금 발견이 되어서 그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의 3층에 불교 조각실 넘어가는데 불상실이라고 따로 모아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있으면 뒤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후광, 아우라처럼 쭉 나오는 후광을 조각의 형태에서 반영해서 표현할 때 이런 거를 만듭니다. 이런 걸 광배라고 하는데 이 뒷면에 뭐가 써 있어요. 연가 7년이라는 연도를 나타내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제작 시기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날개에 보면 고구려 불상이다. 이 뒤에 넓은 판 광배에 연가 7년이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고구려의 동사라는 절에서 만들었다라고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나와요. 근데 연가라고 하는 연호를 정확히 어떤 왕이 썼는지가 기록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연도를 완전히 특정하기 조금 어렵지만 이 뒤에 광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구려 동사라는 절에서 이렇게 생긴 조그마한 불상을 1000개를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현겁천불 중에서 이것이 29번째 불상이다 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런 게 적어도 999개가 더 있다라는 건데 실제 발견돼 가지고 나온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999개까지 실제로 만들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개를 제작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고 요거는 경남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 영역에서 나오지만 고구려 불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말해주겠죠. 이런 걸 1000개를 만들어서 고구려가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나라나 지역에다가 뿌려가지고 줬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신라는 불교 자체를 고구려에서 전례를 봤거든요.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런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여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이 되기도 합니다. 요게 발견된 게 1960년대인데 요거 특별 전시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할 때 한번 박물관에 누군가 침입을 해서 도난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에 되찾기는 했지만 아마도 이걸 훔쳐갔었던 사람은 이 불상이 금동 재질이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머리 부분이 살짝 이 구리부가 벗겨진 게 나와요. 근데 이런 거를 훔쳐가 봤자 팔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도난 신고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디 옥션 같은 데 들어오면 바로 신고가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훔쳐간 지 뭐 하루도 안 돼서 다시 원래 자리에 갖다 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에게 박물관에게 돌려줬다라는 얘기죠. 요게 순금이었다면 녹여서 다른 거를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돌려준 게 아닌가 웃지 못할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에피소드까지 들어가 있는 유물이어서 종종 출제가 되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모양이랑 같이 기억해 주시고 실제 요만한 크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백제 거 좀 보겠습니다.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절벽에 조각된 부처님 보겠습니다. 저기 서산에 가면 충청도의 서산에 가면 용현리라는 지역에 마의 열의 삼존상이 있어요. 세 분이 계셔가지고 삼존상이라고 하고 마에 절벽에다가 새기는 거를 마에라고 해요. 마에불은 절벽에 새겨진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인자하고 푸근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 이 볼도 그렇고 이제 얼굴이 통통하고 푸근한 인상의 부처님이 지그시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백제의 미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백제 거라고 한다면 좀 자주 나오는 정답이 아니어도 보기선지에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옆에 불상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신라 건데요. 경주 배동 지역에 가면은 석조 열의 3존 입상인데 석조라는 거
경주의 배동이라는 지역에 석조, 돌을 깎아서 만든 거고 열의 3조는 열의 부처님이 세 분이 입상 서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남산 입구 부분에 제각기 흩어져 있었던 거를 현재 위치에다가 세 분을 나란히 모셔 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푸근한 자태와 신라 조각의 정수를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발견된 무수한 조각상들 중에서 불상들 중에서 이 예술성을 좀 인정받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한 곳에 모아서 삼존상을 이루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보기선지에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석조열의 삼존 입상 자체가 단독 정답으로 나온 경우는 많지 않고 여러 개의 불상 문제에 보기선지로 종종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모양과 특징을 일치시킬 필요는 있겠죠. 뭐 다음 중에 신라시대 불상이 아닌 것은 이런 데 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시대 불상이 아닌 것은 혹은 무슨 시대 불상인 것은 이런 시대로 시대를 찝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시대하고 이 이미지 일치해서 기억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불상 한번 살펴봤고요. 네, 삼국시대, 그러니까 시대를 특정하지 못하는, 국가를 특정하지 못하는 불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유명한 불상이 아닐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박물관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데가 2층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생긴 생각에 잠긴 반가사유상 2점을 국보 반가사유상 2점만 가지고 구성된 전시실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이 부처님 모습 반가사유상이거든요. 2점의 국보 반가사유상을 넓은 공간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아볼 수 있게 만든 사유의 방이라는 전시실이 있죠. 가장 유명하고 핫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가면 정말로 잔잔한 분위기 그리고 약간 한약 냄새 같은 그런 향기까지 맞춰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전시실입니다. 본래 요거 말고 한 분이 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나란히 2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금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리에다가 도금한 거고요. 미륵보살의 모습이고 반가사유상이다. 반가부자를 틀고 살짝 손을 볼에 대고 있는 형태로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인데 신라 건지 백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삼국시대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라는 것 정도만 추정을 할 뿐이어서 삼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반가의 자세로 생각에 빠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요거하고 쌍둥이처럼 나오는 반가사유상 하나 더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만든 이 불상의 모습이 일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일본에 있는 목조, 나무로 만든 반가사유상이 요거하고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영향을 문화 전파를 했다라는 거에서도 이 반가사유상이 종종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불상이 아닐까 싶은데 경주 가면은 불국사하고 석굴암 가야죠. 석굴암의 안쪽에 모셔져 있는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통일신라고요. 통일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이라는 분이 개인의 발언을 통해서 현재 부모님을 위해서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 석굴암을 조성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굴암이라는 명칭은 사실 김대성이 조성을 할 당시에는 석굴암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석불사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사찰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찰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일본이 발견을 했을 때에는 인공석굴로 들어가야만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석굴암이라고 부르게 됐었고 유네스코를 등재할 때 우리가 그대로 석굴암으로 등재를 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냥 석굴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공사원이에요. 인공석굴입니다. 원래 있었던 굴에다가 이 부처님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원래 그냥 평지인데 거기에다가 돌로 만든 이글루처럼 이렇게 돌을 쌓아서 인공적으로 석굴을 만든 다음에 돌과 흙을 동그랗게 무덤처럼 쌓아서 굴의 형태를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한 인공으로 만든 석굴 사원입니다. 인도 같은 지역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석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 딱딱한 화강암 산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을 바위를 파는 거는 아마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인공적인 석굴을 쌓아서 만든 게 아닌가 해요. 석굴암의 본존불상 아주 위엄있고 인자하고 정갈하게 조성돼 있고요. 균형미가 대단히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석굴암 안쪽에 있고 지금은 이 석굴암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그 앞에 유리 케이스 같은 걸로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 예술의 뛰어난 어떤 균형미, 조형미를 보여주는 불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선지에 자주 나오는데
불상만 확인하는 걸로도 많이 나오고요. 발해의 문화유산이나 발해의 특징을 언급할 때에도 종종 선지에 나오는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불병좌상, 이불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시다라고 해서 병좌라고 합니다. 광배도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이런 양식이 요 부처님의 모습이나 광배의 모양 같은 게 고구려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구려 불상에 뒤에 광배 있는 거 있었죠? 영가 7년명. 그것처럼 광배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 고구려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불병좌상, 이렇게 나란히 부처님 두 분 앉아서 붙어 있는 요런 조각은, 요런 불상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발해 거밖에 없어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거 석굴암 이만하고 되게 큰데, 요 발해 불상은 이것도 요만합니다. 이거보다 더 작아요. 이거는 손바닥보다도 조금 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 한번 또 체크해서 보고요. 자, 불상 다음에 무덤 보겠습니다. 고대 고분인데 여러분들이 출제 잘하면 뭘 내시겠어요? 고구려 무덤, 백제 무덤, 신라 무덤이 있어요. 우리가 뭘 보냐면 무덤의 양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게 같은가, 이런 거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고구려 무덤, 백제 무덤, 신라 무덤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무덤을 다 똑같이 만든 게 아니고 고구려도 한 700년, 백제도 한 700년, 신라는 무려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 긴 시간이 연결되는 동안에 무덤을 만드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매일 바뀐 건 아니지만 이 긴 역사에서 크게 2번에서 3번 정도 무덤 양식이 변화하는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로 크게 구별을 할 겁니다. 자, 수도에 따라서 모양새가 바뀌는 거 하나씩 볼게요. 고구려 국내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이 졸본이라는 곳에서 건국을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넓고 살기 좋은 국내성으로 이사를 가죠.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이사를 가서 광개토 대왕 때까지 국내성에 살았는데요. 그때 대표적인 무덤의 형식이 돌무지 무덤입니다. 이 돌무지 무덤은 돌을 무더기로 쌓아 올려가지고 만든 무덤이라는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돌 무덤 단지를 만든 게 아니고 아주 정교하게 테트리스 쌓는 것처럼 정교하게 쌓아 올린 무덤이에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돌로 만든 계단식 피라미드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그런 형태의 무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 고분으로 장군총이라는 무덤이 남아 있어요. 장군총, 북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면 이 장군총은 실제로 장군의 무덤이어서 장군총이 아니고 그냥 무덤이 너무 커서 옛날에 사람들이 그냥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거 무슨 유명한 장군 무덤이래 라고 부른 데에서 장군총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주인공이 누군지는 몰라요.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묻힌 사람의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을 거다. 귀족이나 왕족이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땡땡총이라고 부릅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왕의 무덤이라면 땡땡릉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의 무덤은 전부 릉입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무덤의 이름도 좀 다르게 부를 수 있고요. 자, 국내성에서 남쪽으로 쭉쭉쭉쭉 남진 정책을 펼쳤던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하죠. 평양으로 천도를 해서 무덤의 양식이 요때 조금 변합니다. 굴식 돌방 무덤으로 좀 바뀌는데 그냥 이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덤은 무덤인데 무덤 안에 돌로 만든 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굴처럼 생긴 통로가 있어요. 무덤에 입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굴식 돌방 무덤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무덤이 이렇게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입구가 있고 여기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 놓을 거고요. 여기에 돌로 만든 방이 안쪽에 존재를 하는 거죠. 돌로 널길과 널방 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만든 형태입니다. 내부에 벽이 있으니까 방이 있으니까 천장에 벽화를 그리는 게 가능을 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구려 무덤은 2가지 형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2가지 형태로 돌무지 무덤이랑 굴식 돌방 무덤 한번 보시고 자, 백제로 넘어오면 백제 유적지는 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화된 모습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가 있어요. 서울에서 살았던 시기와 충청도로 내려갔었던 시기가 각각 나뉩니다. 백제 역사가 전부 700년 정도 되는데 이 700년의 역사에서 한 500년 정도가 한성시대고
나머지 두 시대, 그러니까 나머지 200년 정도가 각각 나뉘어서 웅진과 사비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지와 수도 지역이 바뀌니까 무덤의 양식도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창기의 백제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돌무지 무덤입니다. 여러분 잠실 쪽에 가시면 잠실에 그 올림픽 공원 있는 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석촌동 고분군이라는 고분 공원이 있어요. 석촌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석촌동이 무슨 뜻인지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석촌동. 이 석촌동은 그러니까 한글로 불렀던 이름을 한자로 바꾸면서 석촌동이 됐는데 석촌동 고분군 돌마을이란 뜻이죠. 지금은 6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예전에는 거기 석촌동 일대가 일제강점기 때 조사된 기록을 보면 무덤이 거의 200기 이상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돌 무덤 많은 데여가지고 석촌동이다라고 이름이 붙었다는 건데 그 돌을 다 떼다가 이제 다른 데 갖다 쓴 거죠. 거기 밀고 도로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석촌동 고분군 안에 들어있는 무덤들은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귀족이나 왕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무덤이 많고요. 거기에 되게 큰 3번 무덤이 있어요. 3호분이 있는데 장군총처럼 이렇게 돌 쌓아가지고 만든 돌 피라미드처럼 생겼고 그 3번 무덤이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거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이 3번 무덤이 한성에 살았던 백제를, 한성 시기의 백제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었던 어떤 왕의 무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백제의 전성기는 다른 나라보다 일찍 왔죠. 4세기, 5세기, 6세기 삼국시대에서 가장 먼저 4세기의 전성기를 이룩하는 나라가 바로 백제고 그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근초거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촌동 고분군은 3호분이 세 번째 무덤, 제일 큰 무덤이 근초거왕의 무덤으로 비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화제가 많이 되는 무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점은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 초기 무덤하고 되게 비슷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백제를 세운 세력이 고구려하고 같은 계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온조가 세웠다라고 돼 있잖아요. 온조는 원래 고구려 사람입니다. 어머니 소선호와 형 비류하고 같이 북에서 내려오는 거죠. 북쪽에서 쭉 내려오는 건데 이 고구려 고주몽과 소선호 사이에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몽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유리에게 왕위를 내어주고 나서 그쪽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려와서 국가를 세우는 게 훗날의 백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같이 내려왔었던 사람들도 고구려 사람들이잖아요.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 맞춰가지고 처음에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던 겁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죽음의 의식과 관련된 거는 이 죽음이랑 관련된 의식은 웬만해선 잘 변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이 같은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힌트가 되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죽음에 관련된 의식이 얼마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한국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살다가 죽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땅에 묻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에 묻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려고 하겠죠. 갑자기 다른 나라를 갔다고 해서 갑자기 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의 시체를 새한테 먹으라고 던져준다거나 갑자기 물에다가 떠내려 보낸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란 얘기예요. 그거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권 내에서는 웬만하면 잘 바뀌지 않는 게 바로 이 장래에 관련된 문화와 풍습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로 어떤 세력이 어떤 세력과 이어져 있는지를 많이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백제는요, 한성 시기가 약 500년 정도 되는데요. 500년의 한성 시기를 마무리하고 계로왕 때 장수왕에 의해서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 현재 공주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웅진 시기에는 문주왕에서 무령왕까지 이르는 왕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백제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열심히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쪽에 무령왕의 무덤을 포함해서 그 당시 웅진 시기에 백제가 상당히 긴밀하게 교류했었던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덤 양식이 나와요. 그때 가장 친하게 지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 남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유행했었던 무덤의 양식이 수입되는 겁니다. 벽돌 무덤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입구가 있어요. 굴식 돌방 무덤처럼 생겼는데 방이 벽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천장 동그랗게 벽돌로 이글루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벽돌 무덤이 중국 남조에서 만들어지는 무덤의 형태인데 수입이 돼서 백제인들이 이 무덤을 따라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표 무덤이 바로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무령왕릉이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무령왕릉이고 1970년대에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만들어진 지 거의 1500년 만에 단 한 번의 도굴, 터치도 당하지 않은 상태로 완벽한 형태로 발견이 됩니다. 거의 백제 역사의 타임캡슐로 불리는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령왕의 무덤인지 어떻게 아느냐? 무덤의 입구를 열고 들어가자마자 돌 짐승이 지키고 있는 석판 2개가 엎어져 있었는데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를 써놓은 묘지석이었어요. 이걸 뒤집어 보니 이 무덤은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의 5,000개에 달하는 유물들을 그대로 수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이 무덤이 파괴될 것 같아서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 소중한 무덤의 발굴을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기는 했었어요. 1971년도 당시에 이 무덤을 발굴했던 당시에 사람들이 급 흥분을 해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데도 기자들이 막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플래시 막 팡팡 터트려가면서 요거를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바닥에 막 유물 흩어져 있는데 그거 막 밟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발굴 단장님이 당황을 해서 이러다 이 소중한 무덤이 망가지겠구나. 그래서 잠깐 잘못된 판단을 해요. 어차피 내가 물리적으로 이 기자들을 막을 수가 없다면 이 유물이 파손되거나 도둑질 당하기 전에 빨리 수습을 해야겠다. 그래서 무려 12시간 만에 발굴이 끝났다는 충격적인, 그러니까 발굴 역사상 최악의 어떤 흑역사입니다. 중요한 유물은 이렇게 유물 상자에 담아서 갖고 나왔지만 나머지는 자루에 쓱쓱쓱 쓸어 담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파손된 거나 원위치를 알 수 없는 거라던가 소중한 정보가 많이 날아간 상태이기는 했습니다. 이게 졸속 발굴이 되기는 했지만 거의 이것만 가지고 국립공주박물관을 다 채울 수 있었을 정도로 매우 많은 백제의 유물을 품고 있는 무덤이었기 때문에 백제를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지금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금관, 귀걸이, 석수 등 수많은 부장품이 들어가 있었고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묘지석이 들어가 있었다. 묘지석, 이 부분 아주 강조해서 여러분들 보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삼국시대 무덤 중에서 이 무덤의 주인공은 어떤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묘지석이 나온 무덤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유니크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비 시기로 넘어가면은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게 나오는데 규모는 조금 다소 작아지긴 하지만 좀 세련되게 만들어진 고분이 만들어진다. 요거 특징 한번 보시고, 자, 신라 시대로 시대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무덤의 양식은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경주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경주 도시에 작은 동산에 가까운 되게 큰 무덤들 많이 있잖아요. 대릉원 가시면 천마총, 황남대총 이런 거 있죠. 그 커다란 무덤을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이름 붙인 거예요. 만든 방식에 따라서 그대로 만든 건데 여기 나무 덧널방을 만들어요. 나무방, 나무로 만든 덧널방. 무덤은 무덤인데 나무 덧널이 있는 방. 그래서 덧널 무덤이고 그 위에 돌을 쌓아요. 그리고 흙을 쌓아요. 그래서 돌을 위에다가 덮은 무덤이라고 해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나옵니다. 이거의 장점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돌멩이가 다 우리 머리만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별다른 도구가 없잖아요. 다 손이나 이런 걸로 파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사람 몇 명이 데려가서 몰래 이거를 팔 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굴이 어려웠습니다. 도굴이 어려워서 이거를 발굴을 하고 나면은 이 안쪽에 금관이나 유리장 같은 이런 껴묵거리들이 거의 그대로 발견이 되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와 이 문화유산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죠. 대표적인 고분으로 대릉원 안쪽에 천마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호우총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황남대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떤 왕의 무덤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나온 유물의 규모가 상당해서 분명히 왕의 무덤일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대릉원 안쪽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무덤 딱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천마총입니다. 여기에서 무덤 주인공이 누워있는 관이 있었는데 그 위쪽에 이 사람의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주는 껴묵거리 담아놓은 상자가 있었어요. 껴묵거리 상자, 보물상자가 있었던 거죠. 그 보물상자의 맨 위에 뚜껑에 썩지 않고 그대로 색깔까지 다 발견된 천마도 말다래라는 유물이 나옵니다. 천마가 그려진 말다래라는 물건이에요. 말다래는 말을 탔을 때 그 사람의 발에 흙이나 이런 게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신발에. 그게 말의 몸뚱이에 묻는 거를 막아주는 뒤에 이제 펴주는 이 깔개 같은 거예요.
여기에 하얀색 천마가 그려져 있는 말다래가 그대로 발견이 됐던 겁니다. 무덤 안쪽에서 1000년이 넘는 동안 이 나무 껍질로 만든 말다래가 썩지도 않고 이 물감의 색이 날아가지도 않은 상태로 그림의 형태가 거의 온전하게 나온, 그래서 신라시대에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었기 때문에 이 무덤의 이름을 천마도에서 따서 천마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벽화가 아닙니다. 벽에 걸어놓는 그림이 아니에요. 말의 안장장식이라기보다 발걸이에 붙어있는 뒤쪽에다가 대주는 깔개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호우총은 호우 그릇이 발견된 무덤이어서 호우총이라고 하는데, 보통 땡땡총이라고 하면 이 무덤을 대표하는 유물의 이름을 많이 따가지고 짓습니다. 금관총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어떻게 발견된 금관이 발견이 됐다고 해서 금관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금방울이 나오면 금령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네이밍이 되는데,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릇이 나온 무덤이어서 우리가 호우총이라고 부르는 무덤도 있어요. 자, 오른쪽에 살짝 천마도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잘 보시면 말다래라는 물건에 흰색으로 천마가 그려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마도.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신라도 이렇게 커다란 무덤을 1000년 내내 만든 건 아니고 초반부에만 만들다가, 왜냐면 그때 고대 국가에 가까운 시절에는 이 무덤의 규모로 지배자의 권위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왕권이 견고해지고 하면 굳이 무덤의 크기로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납득시킬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모양새를 보여요. 점차 규모가 줄어들어서 작은 굴식 돌방 무덤이 되었고, 나중에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무덤의 크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해 무덤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고구려 무덤과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종종 나옵니다. 정해공주라고 하는 발해 공주가 있는데요. 정해공주 무덤은 고구려의 양식을 비슷하게 계승한 모습으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되어 있고, 돌 사자상이 또 출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만드는 대부분의 양식이 고구려의 무덤이랑 매우 유사하다라는 특징들이 나오고 있죠. 밑에 많이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가 고구려의 이 방 안쪽에 독특한 고분 벽화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고구려 무덤은 우리나라에는 없죠. 북한으로 넘어가야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중요한 고구려 무덤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무용총 수렵도라는 게 있고요. 무용총이라는 무덤에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수렵도라고 하는 유명한 고분 벽화가 있고, 여기에 춤추는 사람들이 나오는 무용도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 묘사가 되어 있죠. 각저총에는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묘사가 되어 있고, 손님을 맞이하는 귀족 부부의 모습이 묘사되거나 일상생활의 모습이 나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고구려 고분벽화를 연구하다 보면 고구려의 귀족 집은 이 정도 규모였구나, 이런 부엌에서 음식을 했구나, 이렇게 바퀴를 많이 활용했구나, 이런 생활의 모습까지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연구의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고분벽화 나오는 거, 고구려 내용, 주로 이 세 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인지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네, 고분까지 지금 봤습니다. 여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쪽엔 지금 좀 나오진 않았는데, 날개 부분의 스토리 라인에 나와 있는 이 조그만한 이미지 자료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 이미지가 출제가 되면은 이게 뭐다라는 거 같이 알아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탑이랑 불상이랑 고분 지금 찾아봤고요. 자,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우리는 아직은 미륵사지라는 정보가 없는 상태로 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가상우표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반에서는 공주와 부여에 도읍했던 국가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우표를 만듭니다. 공주와 부여에 도읍했던 국가라면 백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벌써 백제 유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여기 좀 위에 이미지를 보니까 금동대학로도 보이고, 산수무늬 벽돌도 있고, 정림사지 5층 석탑도 있고, 석촌동 고분군은 이제 서울 쪽에 있지만 이것도 백제 유적이죠. 그리고 무령왕릉에서 나온 석수라고 하는 돌 짐승도 있고요. 자, 백제 거 골라주겠습니다. 백제 거. 1번 첨성대는 신라 거죠. 이거 아니네요. 2번 미륵사지 석탑.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백제 문화유산입니다.
무용총 수렵도 이거는 고구려 거가 되겠고 성덕대왕 신종은 이것도 신라, 통일신라 시기로 비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2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보에 해당하고 경주에 있답니다. 2층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우고 그 위에 상륜부를 조성한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의 양식이다. 이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도굴로 손상된 탑을 보수하던 중 내부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나왔다. 석가탑이죠. 불국사 내부에 있는 석가탑입니다. 3층 석탑이죠. 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4번에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힌트가 되는 자료를 보고 유추한 다음에 하나씩 아닌 거를 소거하면서 찾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불상 문제가 나오네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보 제119호로 지정된 고구려의 불상으로 경상남도의 의령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실제 전체 높이는 16.2cm, 손바닥만한 크기고요. 뒷면에 새겨진, 이거 결정적인 힌트네요. 뒷면에 새겨진 연가 7년이라는 글자로 불상의 제작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에 대한 설명이라서 바로 이미지에서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금동열의 입상이 되겠죠. 1번은 지금 사유의 방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반가 사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국시대 반가 사유상이고 2번은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이네요. 석굴암 본존불이고 4번은 발해의 이불병좌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오답에 대한 해석도 이쪽에 다 밑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제 문제 푸실 때에는 여기 오답 체크에 나온 것처럼 한 번씩 적어주시면서 넘어갈게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주 배동 석조 열애 3존 입상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이 정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문제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경주 남산 일대의 탐방 지도, 경주의 남산이 되게 유적과 유물이 되게 많은 산이에요. 여기 경주의 탐방 지도입니다. 가가 비어 있고요. 여기 뭐 3층 석탑이니 마의 불상군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불교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신라의 불교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구나. 사람들이 자주 와서 불공을 드렸을 것 같아 라고 이 남산 쪽에 문화유산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동 석조 열애 3존 입상이라고 나오는데 경주에 배동이라는 지명이 있고요. 이 남산 일대에 흩어져 있었던 거를 모아서 한 곳에다가 놨어요. 지금 이 사진처럼. 일단은 이게 정답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나머지 거가 경주에 있으면 안 되는 문화재이면 되겠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거는 논산에 있습니다. 충청도에 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겁니다. 아니고 미륵사지 석탑은 익산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이거 전라북도 익산에 있으니까 백제석탑이고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이거는 강원도에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동이라고 하는 지명과 경주를 일치시켜주면 되시고 이게 좀 낯선 거였기 때문에 배점이 3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지역을 일치시키라고 한 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유물은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오답이 뭔지를 체크하고 가면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요 밑에 있는 설명도 한 번씩 쫙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이 강원도 평창 쪽에 있고요. 요것도 시대가 고려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시대를 일치시키면 되게 편해지는 게 많아요. 네, 이렇게 4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대 문화유산 파트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대 기출문제 파트를 한번 풀어보게 되겠고요. 지금까지 정리했었던 고대 기출 주제들을 한 번에 모아서 좀 일정 부분의 기출 문제로 한꺼번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